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졸리다 이런 거죠. 밤에 수술실에서 개복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시 덮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뭐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냐? 전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벌써 한 2달 넘게 영국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태를 종합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7월 7일에 있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불명예 퇴진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영국에서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1%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놀랍게도 7월 소비자 물가는 10%나 상승하면서 40년 내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9월 5일 신임 총리인 리즈 트러스가 취임합니다. 리즈 트러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에너지 지원책, 그래서 전기요금 안 올려줄게, 그리고 세금 감면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되는데 감세까지 한다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영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국 국채를 다 갖다 팔았다. 영국 국채의 가격이 빠지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트러스가 감세 정책을 했던 게 어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돈을 많이 쓰긴 쓸 건데 세금을 걷어서 쓸 거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돈을 많이 쓰긴 할 텐데 세금은 안 걷을 거다. 라고 하면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영국 정부를 믿고 영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거냐? 이런 의심이 생겼던 거죠.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 돈을 안 빌려준다.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국채를 안 산다라는 의미고, 국채를 안 사니까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감세 정책이라는 게 확장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통화 정책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 통화량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재정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 금리는 올린다, 긴축적인 건데 경기를 부양하고 세금을 덜 걷겠다 이런 거는 부양적이니까 이거 뭔가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트러스 총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는 잡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경기가 망가지는 걸 볼 수는 없으니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졸리다 이런 거죠. 밤에 공부는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졸린 거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9월 28일 날 영란은행에서 국채를 전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되게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국채를 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10월 14일까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9일에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옳아,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 10월 4일에는 영국의 부동산 펀드를 상환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펀드 상환 제한 이런 얘기는 웬만한 문제가 생겨서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정말로 소문으로만 들리던 영국에 있었던 연금 문제가 진짜로 문제라는 얘기가 10월 6일 날 영란은행을 통해서 나옵니다. 영란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토니도 생각을 해보면 연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과연 내가 20년, 30년 후에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운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노후에 돈을 주기로 운용해야 되는 사람이다. 20년, 30년 후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30년 후에도 돈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보통 장기 채권을 삽니다. 장기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토니에게 받은 돈을 영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영국 정부가 20년 후에 또 금리를 얼만큼씩 줄 거니까
영국 정부가 준 금리를 가지고 토니한테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영국에 있는 연금에서 그거를 살 돈이 부족했거나 그 돈이 아까웠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사는 걸로 계약만 하자. 이런 식의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 안 들죠. 일단 영국 정부에서 돈을 안 빌려줘도 됩니다. 5년 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근데 계약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의 가격이 바뀔 때마다 저는 약간 후달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후달림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오른 적이 없어요. 금리가 오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계약이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제가 한 계약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5년 후에 사기로 채권을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돈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래를 했냐? 알고 보니까 내가 줄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파생상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게 사실 제가 보는 영국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원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이게 크게 흔들리는 거는 정상적인 건가요? 그 채권이라는 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줄 거다. 안정적으로 원금을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하면 이자를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생기면서 영국에 대한 신뢰, 영국 정부와 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빠진 거고 채권의 가격이 빠진 거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의 신뢰가 무너질수록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 굉장히 선진국이고 또 금융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런데 그 정도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좀 취약한가요? 영국의 상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 있었던 일들을 짚어보면 영란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돈을 푼 거거든요. 네. 실제로 돈을 풀었는데 그 14일이 다가오니까 14일이 지났죠. 14일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양적 완화를 그만하면 또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안 한다고 했다가 영란은행에서는 아니야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깨는 일인 거죠. 뭐 영란은행에서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하고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문제의 근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졸린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자 이번에 새로운 재무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세 정책을 다 철회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안전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 그렇지 않죠. 영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가는 너무 높은데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에너지 감면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영국의 물가가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장률은 마이너스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수술실에서 개복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시 덮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뭐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 영란은행이 어쨌든 국채를 그렇게 대규모로 매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이번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19년 9월 달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회수하고 있었어요.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일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장 하루만 빌려줘라고 하는 레포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해요. 레포 금리가 뭐죠?
레포 금리라는 거는 그냥 하루만 빌려줘라는 금리예요. 하루만 쓰고 줄게라고 하는 금리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하루만 빌려줘 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급하게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지. 양적 완화는 아니야. 근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파월이 이건 양적 완화는 아니고 잠깐 지금 문제에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한 거지. 그냥 양적 완화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풀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영국 영란은행도 이번에 이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QE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양적 완화나 QE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이러다가 연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다 파산하고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대되면 안 되니까 내가 잠깐 사준 거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양적 완화예요. 돈을 푼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냐 아니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은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실물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을 포함한 어떤 세상의 어떤 중앙은행도 다 오케이였어요. 근데 여기는 오케이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올해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거는 그동안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이제 이걸 막으려고 긴축을 하고 돈을 쪼이고 하니까 여기도 무너지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또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랑 따로 놀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영란은행에서 이번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과연 이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국 이야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썸네일도 보면 네. 굉장히 다 자극적이고 막 우리 이거 최근에 좀 많이 자극적이었죠. 그래서 말씀들이 많은데, 네.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튜브들이 막 심각하다, 위기다, 터진다 맞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경기 상황 보면 그렇게 막 심각한 것 같지가 않은데 맞아요. 정말 금융위기가 맞나 또 경제 위기가 맞나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해결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보려면은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왜 지금 우리가 자산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냐라고 보면 생각보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왜 많이 올렸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온 거고 그럼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만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짜장면 그만 사 먹고 놀러 다니지 말고 뭐 그 경제 활동 좀 덜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덜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덜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비가 한번 늘어난 소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줄여보자 소비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뭘 돈을 쓴 게 있고 뭐 내가 뭘 사치를 하냐 뭘 하냐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소비를 줄이는 거는 기존에 있던 소비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외부 충격이 와서 여보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줄여야죠.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은 그거예요. 실업자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실업자가 안 늘어납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좀 생기고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왔어요.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렸는데도 안 내려와? 이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미국 경제가 되게 좋고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은행주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섭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안 잡히면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늦게 내리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면 우리 오늘도 사실은 이제 건설사 중에서 PF가 뭐 무너졌네, 어디가 뭐 문제가 생겼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어디선가 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연준이 빨리 그냥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멈춰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도 3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위기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위기 이후에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위기 동안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말하잖아요. 이 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위기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 기회는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꼭 생존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돈도 많이 벌고 해야죠. 토니도 이번 기회에 아무튼 제 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이 이때 사야 된다,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출 땡겨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대출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성적인 수준이야. 근데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갈까봐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빠지는 거는 위기가 오지 않으면 안 빠져도 되는 주가예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 거지. 그러나 레버리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쓰면은 청산당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생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레버리지, 지금 이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예요. 바닥이라는 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사야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빠지면 위기니까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사야 된다. 왜냐하면 청산당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은 알 수가 없어서 시장에는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가격이 누가 뭐라고 이호석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여기 바닥이니까 난 레버리지 써가지고 투자했다가 여기서 5% 더 빠지면 어떡해? 그러면 청산되는 거야. 코로나 당시에 청산당했던 사람들이 220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900, 1800 이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2200에 다 현금화했다가 1700까지 빠지니까 풀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2200에서 1700만 원 500포인트 빠진 거잖아. 그러면 레버리지 쓸만하죠. 500포인트 단기간에 빠졌으니까. 근데 1450까지 갔잖아. 1700에서 1450까지 가는 동안 청산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를 쓰면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졌더라도 레버리지는 쓰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도 그렇게 한 방 안 노리면 언제 부자 되냐? 레버리지를 써도 될 때는 이건 누가 봐도 돈이 그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운이 몰릴 때. 그쵸. 그럴 때 해야죠. 그럴 때.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과감하게 들어갈 때가 오면 저도 저의 성격상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많이 말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될 때는 제가 2020년 5월 달부터 진짜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2020년 5월부터 2021년 작년 5월 달까지는 정말 대출 받아서라도 뭘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숏캐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그 시장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켰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주가가 바닥일지라도 아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영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남겨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도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생존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